네,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 두 주 만인가요? 그죠? 네, 명절 그러네요. 지난주가 네. 딱 그때여가지고요. 푹 쉬셨습니까? 네. 저는 또 즐거운 시간 보냈습니다. 네. 어디 갔다 왔는지 제가 알아요. 네, 제가 입만 뻥끗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네. 뭐 그렇게 말씀하는데 문제 있는데 다 나온 것처럼 아무런 문제 없는데 즐겁게 제가 놀고 왔습니다. 입만 뻥끗하면 네. 네. 자, 다시 달려야죠. 네. 다시 달려봅시다. 자, 정치권 또 움직임을 좀 살펴봐야 될 텐데 국민의힘으로 가보죠. 권영세, 권성동 여기에다가 나경원 의원까지 그죠? 어제 윤석열 대통령 접견했죠. 했습니다. 자, 뭐 접견 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 뭐 열심히 또 뭐 전하고 있던데 뭐 그건 그렇다 치고 아무튼 개인 차원임을 되게 강조를 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눈 가리고 앙호하는 거죠, 사실은. 그래요? 그러니까 비상대책위원장하고 원내대표가 같고 그것도 심지어 2주 전부터 원내대표가 일요일 날 기자간담회에서 얘기를 했어요. 갈 거라고. 그리고 나서 근데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간대. 근데 개인적인 친분, 뭐 인간적인 도리 때문에 가는 거지 절대 뭐 당 지도부 차원이 아니다. 이걸 고지고대로 받아들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마 아니. 자기들도 말하면서 알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러면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렇게 인간적 도리 때문에 찾아갔으면 그 체포할 때는 왜 그 한남동 관저는 왜 안 갔대요? 그때도 사실은 당에서 다 허락해 준 거 아닙니까? 아니 그때 저기 나갔던 의원들 상대로 그 이제 당 지도부가 개인적 차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당 그때도. 지도부 일원도 개인적 차원으로 그 한남동 갈 수 있었잖아. 근데 왜 그때는 왜 안 갔대요? 그러게 말입니다. 추워서? 점점 더 단계가 올라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요? 그러니까요. 오히려 지금 당윤 뭐 이렇게 밀착이란 단어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당정 관계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이제는 당정 밀착이 아니라 당윤 밀착이라고 해서 윤 대통령에 관련된 오히려 국민의힘 지도부적인 상황들이 더욱더 밀착되고 있는 것들이 단계별로 올라가고 있어 보이고요.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나중에 대선 결과를 나오고 나서도 뭔가 불복하려고 하는 어떤 시그널 아니냐라고 하는 걱정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 그러니까 정치적인 부담이 분명히 있는 거죠. 이게 당 지도부 차원이라고 공식화를 해버리게 되면 사실은 지금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원래 디커플링을 해야 되는 시기인데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같이 나락으로 굴러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정말로 조용히 인간적인 도리만 다하기 위해서 비공개로 몰래 갔다 오게 되면 지지자들이 모르잖아요. 지금 이렇게 막 매일 댓글도 쓰고 태극기도 흔들고 집회도 나가고 막 왜 국민의힘 어정쩡하게 하고 있느냐라고 지금 비난하고 있는 소위 좀 더 극우 성향, 아스팔트 성향에 가까운 지지자들이 성화와 등살에 못 이기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또 이 취향을 좀 맞춰주려면은 뭔가 액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거 양쪽에서 욕먹을 수밖에 없는 이상한 정치적인 언행들을 하고 있다. 그게 사실 이번 면회의 결과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이번 면회가 전혀 어색하지 않은 게요. 그러니까 탄핵 이후에 국민의힘의 스탠스들을 쭉 지켜보면 점점 더 그런 쪽이 지금 강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여러 차례 지적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전혀 어색하게 나온 결정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지점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윤 대통령에 대한 1호 당원, 1호 특별당원이라고 과거부터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전부터 굉장히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비상계엄 이후에 이제 제명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었는데요. 그런 논의는 나오는커녕 오히려 굉장히 밀착하는 이 모양 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당연한 수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 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담되는 지점들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곽우신 기자 지적처럼 사실 눈 가리고 아웅이고 본인들도 충분히 그 상황들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당 지도부의 공식 일정 같은 경우에는 전날 기자들한테 공지를 하거든요. 이제 이런 거는 빼는 모양새로 해서 우리는 정말 개인적이고 인간적인 도리에서 갔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누가 봐도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들 스스로 잘 알 겁니다. 정치인의 모든 행보에는 정적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근데 김재수 부회장은 좀 약간 비판 쪽 입장도 내놓고 당내 평가는 어떤데? 뭐 이제 유승민 전 의원도 사실은 어제 이 자리에서 굉장히 비판을 했고 김재섭 의원도 제 당직을 맡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부담됐을 텐데 SNS 등 통해서도 그렇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좀 세게 지적을 했죠. 또 김상호 의원도 아마 오늘 다른 방송사 나가가지고 비슷한 취지로 이야기한 것을 제가 봤는데 결국에는 이런 지금 뭔가 당내 반발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 반발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의 목소리나 세력으로 모이는 게 아니라 산발적으로 흩어지고 있고 심지어 이제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요 사안에 대해서 어제 이제 그 개헌 관련 기자회견 그 백그라운드 브리핑 때 질문이 나왔는데 개인적 차원이라고 하지 않느냐라면서 약간 그냥 구체적으로 뭔가 비판의 나래가 세우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은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론조사의 추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외부 정세 같은 것들도 그렇고 내부의 당 내부에서도 뭔가 반대 세력들이 뭉칠 만한 구심점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뭔가 불만도 있고 비판적인 의견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제대로 힘을 못 발휘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냥 김대선만 튀는 거야. 김상욱이 이상해. 이런 식으로 당이 지금 몰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우리 산수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그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 쪽으로 달려갔던 그 최대 숫자가 44명이나 45명, 네. 5이었죠. 그 한남동 관저 앞으로 예. 몰려간 그게 최대 숫자죠. 여기다가 이제 그 나경원 의원은 거기도 포함이 됐으니까 빼고, 그러니까 쌍권이 그러니까 지금 어제 적견했으니까 47이잖아요. 근데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108명이잖아요. 그러면 61명의 입장은 뭐예요? 61명. 저는 사실 뭐 그 달려가 45명의 생각도 아마 제각각일 텐데 예. 사실 이 사람들 중에 물론 뭐 정말로 그런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막 윤석열 대통령에 막 충성을 다하고 내가 너무 막 가슴이 아프고 슬프고 막 이런 분은 많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다 정치적인 계산과 이득 때문에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고. 아니 그건 알겠는데 예, 예. 그래도 하여간 액션은 취한 사람이고 예, 예, 예. 액션도 안 취하는 61명은 뭐냐고. 그러니까 내가 나서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나가갖고 또 언론에 도마에 오르기도 싫고 그렇다고 뭔가 또 김재섭이나 김상우 의원처럼 이렇게 튀는 말 했다가 또 당에 찍혀가지고 막 하기도 싫고 그러니까 지금 사이에서 끼어가지고 이제 관망세만 하고 있는 거죠. 눈치만 보면서. 네. 중간이 최고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개별적으로 의원들 접촉해서 물어보면요, 사실 비판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 당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예, 그건 이제 70년대 오면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 간다 이거. 네,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누차 말씀드리지만 다음 총선의 시간이 아직 꽤 남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용히 이 상황을 관망하는 게 본인 이득에 낫다라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꽤 됩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모든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는 각자 도생을 하고 있다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각자 이해관계에 맞춰가지고 무엇이 지금 가장 이득이 되는지에 대한 계산기를 두드려 보고 움직인다라고 봐야 될 텐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47명이 그 계산기를 두드려서 이게 이해가 된다, 이득이 된다라고 판단했던 자체도 사실 그 적절한지를 떠나서 정말 이해관계가 맞나라는 의문이 점점 아마 대선의 시간표가 다가올수록 올라갈 겁니다. 일반적 예측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인용이 돼서 파면이 되면 대선 국면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손절로 들어갈 거다. 이런 전망이 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손절에 선봉에 쓰는 게 61명인가요? 저는 아니면 그 생각보다 47명에서도 손절각이 나오는 아, 건가요? 나올 수도 있죠. 나올 수도 있는데, 근데 저는 지금처럼 국민의힘이 스탠스를 잡으면 손절할 타이밍에 손절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는 건 사실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하는 것도 충분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굉장히 물리적인 어떤 행사력을 발휘를 하면서 결집하고 있는 모양새고 당 지지율이나 여러 이제 지표상의 안정감을 주는 것도 이 사람들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그 눈치를 봐가지고 뭔가 적당히 맞춰주고는 있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탄핵 심판이 인용이 되는 순간 어쨌든 디커플링을 하고 빠져나와야 대선에서 젖잘싸하고 그 다음 선거 노려보고 이게 가는 건데 이게 지금 너무 깊이 발을 담그게 되면은 빠져나올 때 못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손절이라는 것도 정상적인 시나리오라면 그게 맞는데 만약에 지금 여러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것처럼 뭐 이제 김문수 장관이라든가 아니면 뭐 홍준표 시장이라든가 이렇게 굉장히 탄핵에 반대를 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그 선봉에 서면서 메시지를 열심히 냈던 사람들 혹은 그 구성에 가까운 사람들이 대선 주자로서 뭐 각광을 받고 지지율이 많이 높고 그러면 이 사람으로 선거 치러야 되는데 그럼 거기서 또 디커플링이 안 되거든요.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억울하게 지금 탄핵이 됐다. 헌법재판소가 좌빨들에게 지금 점령당해가지고 한국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우리가 다시 정권을 이어받아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복수를 해야 된다. 막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전면에 선다? 그럼 당연히 디커플링 못하죠. 오히려 더 같이 굴러 떨어진 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당의 일부는 디커플링을 시도할 겁니다. 근데 그게 아주 소위 말하는 정상적인 사고 방식이기도 하고 합리적인 사고 방식일 텐데요. 그러니까 이번 선거 만약에 이제 생기게 된다면 조기 대선은 보궐이기 때문에 60일 안에 치러져야 된다라고 하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60일이라는 시간이 빠르게 디커플링을 할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한 의문점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비유를 한 적이 있는데 국민의힘을
오늘 이제 항공모함에 비유하는 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항공모함의 진로 변경을 아무리 하려고 하더라도 굉장히 시간이 생각보다 걸리고 쉽지 않다. 게다가 지금 이 시간 자체가 60일이기 때문에 본인들은 시도하려고 하더라도 본의 아니게 가장 끝에 있는 지지자들한테 뭔가 끌려가는 모양새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하는 뭐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오세훈 시장과 같은 후보들도 지금 굉장히 이재명 대표와의 접전이라고 하는 일부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경우에 다른 이제 상대적으로 덜 극단적으로 보이는 후보가 국민의힘 안에서 선전할 가능성은 있을 거지만요. 지금 명태균 이슈라든지 여러 가지 수사 이슈들이 또 뒤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함부로 재단하기 어렵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김문수 장관이 득세할 수도 있는 상황이지 않느냐라는 예측을 하는 분도 계십니다. 뭐 일반적인 전망은 어떤 그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결국은 그러니까 갈라지지 않겠느냐. 이른바 전윤 후보 대 여윤 후보. 그러니까 여윤은 여전히 윤석열, 그죠? 네. 그다음에 윤석열과 손자려야 된다라고 하는 후보 이렇게 갈라지면서 아마 이제 후보 중심으로 해서 분위기를 이제 잡아가는 뭐 이런 양상이 뭐 벌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당장 경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사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질문에 있어서 말씀하신 멀윤 뭐 그리고 혹은 전륜의 스탠스를 취할 수 있는 당내 경선에서 후보가 얼마나 될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긴 하거든요. 네. 지금 여전히 강성 지지자들이 굉장히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고 거기에 지금 끌려가는 모양새인데 당내 경선 통과라고 하는 그 지점에서 그 질문을 누가 과연 통과할 수 있느냐. 제가 볼 때는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은 할 것 같고 관심의 대상은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쵸. 이게 네. 관심사죠, 뭐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최근에 이제 계속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게 어제도 보도가 많이 나왔죠.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 이제 유튜브 언더 73 그 이제 채널을 만든 거를 이제 기점으로 해가지고 복귀 각을 좀 보고 있다, 복귀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복귀는 아마 조만간에 할 것으로 보이고 언제가 되었든 복귀를 하고 나서 지금 흩어지고 지금 산산이 지금 이렇게 해서 무너졌던 세력을 다시 규합을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과 거리두기를 나서는 그런 어떤 의제를 다시 끌어올려서 공론화를 시킬 텐데 그게 과연 지금 국민의힘에 남아있는 당원들에게 얼마나 설득이 될 것인가.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경선 과정에서 합리적인 토론이 이루어지고 자연스럽게 좀 중도에 있는 당원들이 그래도 우리가 지금 선거에서 대통령이 잘못한 걸 인정하고 거리를 둬야 보수가 살아남는다. 이렇게 가는 게 맞는데 그렇게 가지 않고 지금 남아있는 당원들의 지형도 그렇고 강성보수층들이 과대대표되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결국 이 사람들이 경선에서 완전히 참패를 하게 되고 좀 더 당이 저 오른쪽으로 재편되게 되는 과정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결국 대통령제를 선택하고 있는 정당들, 그 국가에서의 정당들이라 하면 정당의 구조 자체가 대선 주자들을 중심으로 이 경제 개편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앞으로 있을 경선이 사실은 국민의힘 혹은 대한민국의 보수 세력의 큰 분기점이 될 수 있는 거죠. 어느 진로로 가느냐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민주당으로 가보죠. 이재명 대표의 최근 이야기 한번 종합해 봅시다. 민생지원금 포기할 수도 있으니까 추경 편성하자. 포기 얘기 나왔습니다. 반도체 특별법 어제 토론 있었죠. 뭐 주 52시간제 예외 이야기도 했습니다. 최고위원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체한 그 최고위원이 홍성국 전 의원, 경제 전문가라고 꼽히는. 자, 이런 일련의 움직임을 보면 결국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대선 모드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는 겁니까? 네, 그렇죠. 사실 뭐 이재명 대표의 대선 모드 준비라고 하는 것은 비상계엄 전부터 있었다라고 봐야 될 텐데요. 민주당에서 확고한 1등 주자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대선 모드는 꽤 있어 왔습니다. 네. 김민석 최고위원 이런 인사들은 뭐 먹사니즘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집권 준비 플랜 본부 이런 것들 꾸리기도 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나온 이야기는 아닐 텐데요. 다만 이제 탄핵이라고 하는 상황 때문에 조기 대선이 가셔야되면서 더욱더 적극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도 혹은 뭐 우클릭이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평가가 좀 엇갈리고 있는 건 사실이기도 하고요. 바로 그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중도 외연 확장이 더 용이해지느냐? 점검 포인트는 이거잖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진단이 틀리니까 해법도 틀린 거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 측 관련해서 여러 지표들이 좀 안 좋은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대선 주자 선호도에서는 압도적으로 1등을 하고 있지만 양자 구도로 한다라든가 이제 가상 대결을 한다고 했을 때 몇몇 일부 조사에 따라 다릅니다만 오차 범위 내에 붙는 경우도 있고 격차가 생각보다 크지 않은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또 반대로 비호감도 조사라든가 절대 찍지 않을 사람 조사에서도 똑같이 찍을 사람들만큼이나 많이 모여 있다는 거는 그만큼 이재명 대표가 호불호가 강하다라는 거고 정치적인 이미지상의 약점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대선에서 승리를 하려면은 지난번처럼 지지 않기 위해서 이런 것도 극복해야 될 텐데 그 이미지를 극복하고 중도층을 안겠다는 게 지금 정책 때문이냐라는 건 좀 저희가 되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재명 대표가 조금 더 중도 확장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정책이 너무 진보적이라서 정책이 너무 좌파적이라서 사람들이 부담을 갖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또 이제 많은 아마 언론들이나 노동단체나 시민단체도 비슷한 진단을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특히나 어제 이 반도체 특별법 토론 같은 걸 두고 지금 한겨레, 경향, 오마이뉴스 같은 저희 진보 매체들이 어떤 식으로 보도한지 보시면은 보일 텐데 금융투자세 문제도 그랬고 가상자산 과세 문제도 그랬고 반도체 특별법도 마찬가지로 뭔가 경제 이슈를 선점을 하게 되면 서울에서 지난번에 졌던 선거를 뒤집어가지고 중도층을 확장 이길 것이다라는 이 계산에서 지금 플랜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잘 한번 복기를 해보게 되면은 그때도 지난번 대선 때도 윤석열 대통령 후보와 이재명 대통령 후보 사이 맞붙었을 때 정책적으로 이재명 대표와 대단히 뭔가 진보적이고 좌파적인 게 뭐가 있어서 정책의 발목을 잡았던 게 아니에요. 그때도 소위 말하는 사법 리스크라든가 저쪽의 악마화라든가 여러 가지 프레임 때문에 걸렸던 건데 그걸 정책으로 돌파한다? 사실은 이게 이 선후 관계가 좀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원래부터 이재명 대표가 시그니처로 가지고 왔었고 강점으로 꼽혀왔었던 이재명은 합니다. 이재명은 성남시장 때부터 경기도지사 시절 때까지 뭔가 진보적인 의제를 정책으로 실현해서 디테일에 강한 무언가 현실화를 보여주는 그런 실무적인 능력을 갖춘 사람이면 이게 오히려 지금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기본사회 부분을 철회한다는 부분이라든가 지금 나오고 있는 이제 25만 원 민생지원금이라든가 다 이재명 대표의 정책 자산으로서 하나하나 쌓아왔던 건들인데 이거에서 물러서는 걸 단순히 이거 유연성이니까 괜찮아 혹은 대선만 이기면 돼 이기면 다 할 수 있어? 글쎄요. 문재인 전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다 했을 때 그때도 결국 나중에 뭐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결국 그런 성과들이 민주당 정부가 연장되는데 실패하는 데 영향을 준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당내에서 사실은 수면에 안 올라오고 있지만 좀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정리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은지 기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상황에 대한 그러니까 패배에 대한 판단 혹은 뭐 진단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재명 이제 대표 쪽에서는 이제 우클릭이 아니라 실용이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흥묘백묘라고 하는 게 중요하고 지금 특히나 경제라고 하는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거기에 신경 쓰는 지도자 이미지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사실 정책에 대한 어떤 판단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컬러의 이야기보다는 그러니까 약점으로 꼽히는 부분들은 그때그때 경우에 따라서 말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정책보다는 신뢰가 포인트가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에서는 굉장히 또 곽우신 기자의 지적에 관련해서는 좀 연이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 보이긴 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좀 불안정한 요소로 꼽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부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은 결국은 조기 대선을 치러진다라고 한다면 집토끼는 본인들 찍을 것이라고 하는 아주 강고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특히나 계엄을 겪고 이 내란이라고 하는 상황에 있어서 그 내란을 반대하는 세력으로서의 가장 대표 주자 이재명을 집토끼들은 확실히 찍을 것이다. 그러면 지난번 0.73%포인트 차이에서 졌던 그 부분을 조금이라도 상쇄한다면 이긴다라고 하는 내부적 판단이 있어 보이고요. 뭐 그 판단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뭐 선거 결과를 열어봐야지 알겠지만 내부적으로는 그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곽우신 기자가 얘기해서 또 지금 외연 확장에 한계가 있는 것의 본질적 원인은 사법 리스크에 있다면 사법 리스크는 뭐 어떻게 손을 댄다 해서 뭔가 해법이 나올 수 있는 성질의 문제는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그거는 상수로 안고 가야 되는 거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물론 재판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좋겠지만 그죠? 그렇게 놓고 본다면 거기서 뭔가를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접근에 한계가 있다면 다른 데서 결국은 찾아야 되는 건데 그러면 결국은 이거겠죠. 그러면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상수를 조금이라도 상쇄시킬 수 있는 다른 요인을 긍정적 요인을 끌고 와야 된다는 게 기본 전략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그러면 민생에 신경 쓰는 모습, 경제를 챙기는 모습, 그러면서 유연한 모습을 보이는 게 플러스냐 아니면 오히려 일관성을 강조하면서 진보 개혁적 면모를 계속 유지하는 게 플러스냐 이 판단만 남는 거죠. 이거냐 저거냐가 아니라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거기에 전 태도의 문제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애티튜드 같은 거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확실합니다만 그러니까 예전에도 보게 되면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나이스한 모습 되게 신뢰받는 모습을 보여주는 모먼트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또 어떨 때 보게 되면은 뭔가 중도층이 보았을 때는 저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라는 좀 날카로워 보이는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치라는 게 물론 이미지 정치라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 현실 사회에서의 정치라고 작동하는 걸 보게 되면은 실제 현실보다도 현실도 중요하지만 그 현실을 지지자든 혹은 그 반대파들이 어떻게 인식하느냐도 중요한 거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인식되느냐
이재명 대표라는 사람이 지금 정치인으로서 어떤 정도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한다면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더 필요한 거는 지금 저 이 내란 사태를 빨리 종식을 시키고 사회를 안정화시킴으로써 대한민국을 다시 재건할 수 있는 신뢰받을 만한 리더로서의 모습을 묵직하게 보여주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그걸 해냈을 때 태도의 문제가 풀려야 사실은 말씀해 주신 사법 리스크 같은 건 재판이 굴러가는 부분인데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선거의 더 키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한 명 더 살펴보죠. 이준석 의원인데요. 어찌 본다면 정치인 가운데 가장 먼저 대선 그리고 출마를 얘기한 사람이 이준석 의원 아닙니까? 너무 빠른데 왜 저래? 라고 할 정도로까지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 어떻게 과속입니까? 선점입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후발주자가 따라잡으려면 과속을 해야죠. 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 가지 지금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안 좋은 사항들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대선 주자로서의 선호도 조사에서 이름이 나오는 것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그 비율 자체가 대단히 높다고 보기는 아직 어려운 상황이고요. 또 당도 지금 워낙 시끄러운 상황이죠. 그리고 이 결국 앞서서 있었던 지난번에 이제 부산 금정구 선거도 그렇고 곧 있을 아산시장 선거에서도 그렇고 개혁신당이 후보를 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국 개혁신당의 존재감을 유지를 하면서 지지율도 좀 끌어올리고 당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번 대선 때 대선 주자 이준석이 보수 세력의 대안으로서 얼마나 능력과 신뢰를 갖추고 있느냐 이걸 증명해야만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대선 관련해 가지고 조기 대선이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자기가 이 출마 선언을 하는 식의 모양새를 갖추면서 일단 깃발을 꽂겠다라고 하는 게 전략적으로 뭐 그런 판단이 들어간 거겠죠. 그래요. 김은지 기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좀 당연히 빠른 감이 있죠. 지금 사실은 내란 종식이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이 많고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을 잘 종식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 것이 지도자로서의 플러스 점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빠르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제가 이제 관련해 가지고 좀 물어봤더니 이번 주에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전망을 하고 있더라고요. 무슨 가처분이? 그 허은하 대표와 관련해서 지금 본인이 겪었던 사실 국민의힘에서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겪었던 그 상황을 이준석 대표가 개혁신당에서 허은하 대표와 관련해서 뭔가 반복되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이슈들이 이번 주에 좀 터질 수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선제적으로 이준석 의원이 이런 상황들을 좀 먼저 가지고 가는 것도 있는 것 같다라는 차원의 이야기와 분석을 듣기도 했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 다른 주자들에 비해서는 당의 세가 작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더 큰 노이즈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준석 의원의 개인적인 전략적 판단도 좀 커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의원이 이제 생일이 3월 31일이기 때문에 대선 기간이 이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다음 60일 이내 치러지는 거니까 그걸 역산을 계산을 했을 때 이제 지금쯤에 했을 때 그 60일 딱 넘어가니까 사실은 아마 허은하 대표 사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시기쯤에 이 정치적으로 뭔가 선언이 있었을 개연성은 높아 보입니다. 이미 사실 그 전부터도 준비도 하고 있었고 뭐 사무실도 강남에 차린다고 하고 특보단도 꾸리고 한다고 했으니까요. 다만 이제 좀 그런 부수적인 효과까지 고려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당에 지금 밖에서 봤을 때는 사실 개혁신당이 그렇게 대단히 대중적인 인기를 갖고 있는 정당이라기보다는 좀 더 이제 또 매니악한 정당이기 때문에 이런 정당이 밖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 사람들도 잘 모르거든요. 근데 시선을 좀 분산도 시키고 오히려 이런 것들이 당의 내용을 정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개혁신당은 이준석 없으면 안 돼. 역시 이준석을 중심으로 뭉쳐서 이번 대선 치르고 우리 살아남아야지라는 것들을 지지층에게도 확실히 시그널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만 고려한다고 보더라도 아마 계산기를 두들겨 봤을 때는 그런 판단이 나온 것 같지 않습니다. 사실상의 대선 출정식으로 평가받는 홍대 앞 집회에서 끝까지 간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끝까지 갈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소위 말하는 이제 민주진영의 일부 이제 인플루언서 스피커 분들께서 이준석 무조건 단일화할 거야. 이준석 어차피 끝까지 안 갈 거야라는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는 결국 국민의힘 후보가 누군지에 따라서 달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에서의 대선 후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김문수 장관이라든가 홍준표 시장이라든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나 내란 범죄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디커플링이 안 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준석 의원을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았을 때도 그 단일화를 받아들이지 못할 겁니다. 이미 이준석 의원은 섣불리 단일화, 그러니까 세력을 합쳤다가 크게 피해를 한번 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합친다고 득이 되지 않는다는 걸 몸소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쉽게 무조건 어차피 국민의힘 갈 거야라고 하는 거는 좀 너무 좀 아니한 판단이 아닌가 싶고요. 다만 근데 만약에 경선에서 승리한 사람이 오세훈 시장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한동훈 전 대표라든가 이제 그렇게 좀 뭔가 이준석 의원과 접점을 만들어 가지고 윤 대통령이 극복할 수 있는 뭔가가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막판 구도에 따라서 단일화가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역시나 그게 무조건 쉽게 되지는 않을 거다. 예,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이 한동훈 전 대표를 굉장히 신경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제 오늘 이렇게 느껴지는 바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면에서는 이제 선점하고 있는 이미지들이 각자 좀 겹친다는 차원에서는 경쟁자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 꽤 될 겁니다. 언더 73 아까 이야기했었는데요. 이제 한동훈 대표 쪽, 전 대표 쪽이 이제 움직임을 가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그 하나의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제 세대 교체론을 더 세게 좀 들고 나오면서 오바마 케네디까지도 이야기를 한 바가 있는데요. 뭐 이런 것들을 본다면 이준석 의원의 굉장히 좀 과속이라고 하는 게 좀 이해가 될 지점이 있다라는 생각이 또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끝까지 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국민의힘 상황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 곽은신 기자의 말이,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입장에서도 맞는데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사실 국민의힘 코어 지지층에서의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비호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말하기 어려울 정도이고 그러다 보니까 누가 후보가 되는지 따라서 아예 그 시도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꽤 있다라고 보이는데요. 그와 별건으로 제3당 후보는 운명처럼 늘 단일화 질문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지금은 무조건 끝까지 간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전략적으로도 맞고 어떤 정세적 판단으로도 맞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끝까지 갈 가능성도 있다고 저도 보고 있고요. 그렇게 보세요. 그거는 이제 대선 출마의 목표가 뭐냐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지는 거겠죠. 이준석 의원 개인의 목표가 뭐냐, 정말로 이번이 당선이냐, 아니면 다른 거냐에 따라서 뭐 또 그것도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봐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결국은 지금 개혁신당 사태가 일정하게 발목 잡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당장은 지금 당에서의 큰 내용이 개혁신당 지지층들과 개혁신당한테 굉장히 큰 상황이지만 밖에서 전체적인 구도로 보았을 때는 크게 지금 뭐 판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이슈는 아니거든요. 엄밀하게 말해서. 근데 이게 TV 토론으로 올라오게 되면 이 이슈가 분명히 상대 쪽에서 이준석 의원을 공격할 때 끌고 나올 겁니다. 그게 누가 됐든지 가네요. 그럼 그 문제에 대해서 이준석을 얼마나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느냐도 좀 관전 포인트인 것 같고, 그러니까 어차피 개혁신당은 이준석 의원이 최대 주주이고 이준석 의원이 아니면 생존이 어려운 당이기 때문에 이 사태는 어떤 식으로든 허은하 대표가 축출되는 쪽으로 정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 그 상황상. 근데 그렇게 축출되고 난 그 이후에 이준석 의원이 여전히 내가 원칙을 지킨 거고 허은하 대표가 이상했기 때문이야가 중도층 혹은 다른 사람들한테 먹힐 것인지, 아니면 이준석 의원 그 본인 국민의힘 때 힘들어서 지켜줬던 게 허은하 의원인데 그 사람도 버렸어? 이준석도 다를 게 없네. 이렇게 인식이 될 건지, 이것도 결국 본인의 능력과 그거에 따라 달린 거겠죠. 내란 사태를 만든 이 상황에서 우리가 대선이 치러지게 된다라고 가정한다면 예. 마주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한테 가장 피해받은 사람이 누구냐, 가장 박해받고 그 앞에서 싸운 사람이 누구냐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또 대선 주자를 선택할 때 보는 포인트 중에 하나일 거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초창기에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윤석열 대통령의 피해자로서의 본인을 많이 호명하기도 했었고 비춰지기도 했습니다만은 지금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조라고 했던 그 명단에 보면 또 공교롭게 이준석 의원은 빠져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준석 의원으로서는 여러 가지가 보이게 되는 지점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래서 이 개혁신당 사태라기보다는 이 구도 안에서 자기를 어떤 식으로 만들지가 이준석 대표, 그러니까 오랜 정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이준석 의원한테는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빨리 상황들을 좀 정리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게 또 역으로 본인이 과거에 2022년에 윤석열 대통령과 마주했던 심지어는 엄석대라는 이야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본인이 가져갈 수도 있는 상황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사실 그 제일 큰 거는 결국 윤석열 대통령 당선의 1등 공신 중에 한 명은 이준석 의원이란 말이죠. 그럼 이 사태의 전반적인 책임을 이준석 의원 절대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물론 본인이 그 위에 여러 가지 핍박도 받았고 뭐하고 했다라고 하지만 결국엔 그런 것들도 일부 자신들의 지지자만이 아니라 일부 대중 시민들이 바라보았을 때도 이준석은 윤석열 대통령 탄생에 그래도 뭔가 그 공을 과로 씻은 사람인 건지 아니면은 여전히 책임에서 좀 자유로울 수밖에 없는 사람인 건지, 그것도 이제 판단을 받겠죠. 저는 그것도 큰 분기점이라고 봅니다. 정리를 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후부터 하나의 어떤 그게 전환점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의원이 뭐 사실상의 출마 선언을 한 것도 그 뒤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 발언을 시작한 것도 그 뒤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대선 모드 행보를 본격적으로 개시한 것도 그 뒤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지금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구속으로 하나의 매듭이 지어졌다. 근데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이렇게 보고 이제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것 같은데 과연 지금이 그런 국면일까도 사실은 좀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누가 뭐라고 해도 대선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란 종식이 최우선이다.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저항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럼요. 네. 근데 이 상황에서 지금 대선 모드가 너무 뭔가 그 여의도에서 너무 강하게 지금 이게 드라이버가 걸려버리면 거기서 뭔가 구멍이 생길 수도 있다. 이 점도 좀 함께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친문계에서 이렇게 드릉드릉 해가지고 여러 가지 메시지도 나오고 하는 것들이 큰 반향이 없다가는 지지층들이 오히려 반감을 갖는 것도 저는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이 점도 좀 함께 살펴야 된다. 요 말씀으로 오늘 뭐 이야기 좀 마무리하죠. 두 분 수고하셨고요.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